승훈아, 들리니? 아직 서울이니? 나는 지금부터 산책을 할까 해. 산책하면서 학중이 형 시를 들려줄게. 입학식. 교문 앞에서 중앙현관까지 계단 없음. 중앙현관에는 계단이 넷. 오르면 1층이다. 건물은 총 5층이라는데. 1층에서 반층 내려가 후문으로 가는 문. 그 아래 계단이 반개. 하나 같지 않은 얕은 계단이라 반개. 나는 중심을 잃고 휘청한다. 고개를 낮추고 인사를 나눈다. 이제 괜찮다. 두려울 것이 없다. 오늘은 이렇게 낯설어도 계단 수를 외우면 건물은 친구가 된다. 입학이다. 특별한 케이스. 대학병원 안과에 가면 흰 가운을 입은 의대 교수님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럴 리가 없는데. 이 눈으로 시력이 이렇게 안 나올 리가 없는데. 내가 아는 한 이런 경우는 없는데. 사뭇 심각하게 내 눈을 살펴본다. 그리곤 인턴과 레지던트들을 부른다. 줄을 서서 차례로 내 눈을 들여다보는 수련회들. 눈을 좀 더 크게 떠봐요. 깜빡이지 말고. 네,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수련회들이 조바심을 내며 잠깐씩 들여다보는 시간. 어떤 부탁도 없이, 설명도 없이 들여다본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속에 내 눈을 내어주는 시간. 저는 시력 검사하러 온 건데요. 조금만 더 보면 된다고, 조금만 참으라고, 특별한 케이스라 의사들에게 공부가 되니 잠깐만 그러고 있으라고. 길고 긴 검사를 마치고 창구에 가서 나는 미래의 의학 발전을 위해 어떤 할인도 없는 특별한 케이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정확히 계산된 병원비를 내고 나온다. 생일 아침. 엄마, 예전엔 장애인이면 그냥 버렸어? 다른 나라에 고아 수출하던 나라가 정말 우리나라였어? 지금은 못 먹고 못 사는 나라도 아닌데 애들 버리고 그러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너는 생일날 아침에 그런 얘기하는 애가 어딨니? 도대체 어디서 듣고 와서 그러는 거냐? 엉뚱하고 쓸데없는 얘기할 거면 빨리 밥이나 먹고 학교 나가. 엄마도 출근해야 돼. 엄마는 짜증을 버럭 냈지만 짜증내는 엄마까지 나는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 엄마, 나 눈 나쁘다고 안 버리고 지금까지 데리고 살아줘서 고마워. 색약. 그림이 이게 뭐니? 나뭇잎은 이런 색이 아니야. 줄기도 그렇고.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그리면 어떡하니? 아주 인상파 화가 나셨구나. 나중에 찾아보니 인상파 화가들은 미술사의 길이 남을 화가들이었다. 미술 선생님의 타박에 애들이 왁자하게 웃는다. 세상 모든 것들의 색깔을 조금 다르게 본다는 건 웃음을 살 만한 일일까? 그럴 때면 색약이 색을 더 잘 보는 약이었으면 하고 바라곤 했다. 재능이 있어.
전교 합창대회를 대비해 음악 시간에 합창 연습을 하던 어느 날, 연습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가는 나를 음악 선생님이 잠깐 부르셨다. 너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니? 너 노래하면 잘하겠다. 재능이 있어. 어머니 한번 뵙고 싶은데 전해줄래? 선생님, 말씀 감사해요. 어머니께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저희 집 형편이 어려워 음악 공부는 어렵거든요. 음악 선생님께 꾸벅 인사하고 돌아섰다. 그날 일을 엄마는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다. 퇴근하고 온 엄마가 갑자기 와락 나를 끌어안고 울었다. 재능이 있다는 좋은 말에도 상처 입는 날들이 있었다. 나머지는 하늘의 일이다. 답안지에 칸이 보이지 않는다. 나는 하얀 종이 위에 하늘색을 보지 못하는데 OMR 카드가 하늘색으로 프린트되어 있다. 이 카드가 지금 내겐 하늘인데 창밖의 푸른 하늘색은 맑고 잘 보이는데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늘 푸르게 비어 있어 채울 답 같은 건 없어 보였다. 나는 이번 시험은 문제지에만 답을 체크해 제출했다. 나머지는 하늘의 일이다. 현이 형, 잘 들었어요. 거긴 어때요? 좀 쉬면서 일하는 거죠? 서울은 오늘 종일 비가 왔어요. 저는 몇 시간 동안 버스를 탔고요. 저도 학중이 형의 시를 읽어보려고 해요. 그 여름 처음 만난. 오전에 비가 내린 날이었지. 하굣길엔 하늘이 개이고 초여름 하늘은 어느 때보다 푸르렀지. 그날 버스 정류장로 가던 길에 친구와 우산을 던지는 장난을 치다가 뒤로 우산을 던진 여학생이 있었지. 나는 우산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맞았는데 당황한 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지. 바닥에 떨어진 우산을 주워 건네주자 미안해라고 작게 말하던 너. 복도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도망치는 와중에 내 품으로 뛰어든 친구가 있었지. 활달하고 털털한 성격이었지만 목소리는 누구보다 아름다웠던 너. 지나가던 복도에서 너 왜 사람 보고도 모른 척하냐? 너가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 일 때문에 더 부끄럽잖아. 라고 화를 내던 나는 시력이 안 좋아서 사실 사람 얼굴 잘 못 알아봐 라고 말해주자 미안하다고 내 이름은 연서야 라고 말해주던 너. 아무 일도 아니었지만 그날부터 하루에 몇 번이나 부르게 된 이름. 친구들은 너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이 연애 편지냐고 놀리고는 했지. 그 여름 처음 만난. 고마워요. 빙하기를 건너와 주어서. 진소리의 일기 1. 의사 선생님이 뇌파 사진을 보시고는 케톤이 잘 검출되어 있어서 이제 안정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케톤이란 게 도대체 무언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아주 오래전 우리의 인류가 빙하기를 거쳐오면서 포도당이 아닌 지방을 먹고 생존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케톤이란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케톤이 나오면 뇌파도 안정되고 경기도 사라진다고 한다. 그래서 몇 주간 입원해 기름과 지방만 먹었던 것이었다. 먹기 힘들었던 그 음식들이 내 병을 낫게 하는 힘이 되었다니. 뇌전증이 뭔지는 몰랐을 고대 인류의 생명력이 지금의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이라니 놀라웠다. 고마워요, 우리의 조상들. 이름 모를 당신들이 목숨을 걸고
빙하기를 건너와 주어서 내가 나을 수 있대요. 그렇게 생각하니 고대 인류는 단순히 화석이 되어 사라진 사람들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희망을 단련시킨 위대한 사람들이었다. 길고 긴 단절의 시간을 거쳐 내 마음속의 빙하기에도 그들이 견디어낸 희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나의 하이드 씨의 경우, 엄마는 내가 아픈 것들을 친척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픈 게 뭐가 문제냐고, 그걸 숨겨야 하냐고 묻고 싶었지만 엄마가 두려워하는 것을 잘 알았으므로 나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엄마와 약속했다. 사람들은 아직 뇌전증이란 말에 익숙하지 않아. 지금도 간질이라고 한다. 조금이라도 평범한 것에서 어긋나면 혀를 차는 이 사회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가족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부터 일기장에 나의 하이드 씨에 대해 쓰기 시작했다. 나를 닮았지만 나와는 너무나 다른, 내가 아파야 할 날에 하이드가 아프고 하이드가 약을 먹고 하이드가 입원하고 하이드가 울었다. 우리는 어디론가 숨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할 때면 하이드는 나를 위해 나를 안아주었다. 나의 일기장 하이드. 언젠가는 너를 꼭 데리고 밖으로 나갈게.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새바람에 울지 마라. 그 노래 좋아해. 엄마 아빠가 붙여준 내 이름 진소리. 그 이름 너에게 줄게. 나를 위해 오래오래 아파해준 나의 사랑하는 하이드 씨. 버스를 잘못 탄 날. 2. 너 우리 학교 학생 아니니? 야, 나 옆반 이솜이야. 또 얘기해야 하냐? 근데 이 버스는 학교 쪽으로 안 가는 것 같은데 너는 이 버스 왜 탔어? 그런 너는 왜 이 버스를 탄 거니? 너가 우리 학교 교복 입고 있으니까 따라 탔지. 나 시력이 좀 나빠서 친구들 뒤따라 탈 때가 있거든. 나 오늘 학교 안 가. 가기 싫어서. 내려서 학교 가는 버스로 갈아타. 뭐냐? 너 학교 땡땡이냐? 어디 재미있는 데 가려면 나도 데려가라. 너 범생 아니었냐? 나 어디 놀러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안 가는 거지. 그리고 나 애자까지 챙길 힘 없다. 그냥 가라. 그래? 그럼 나 따라와. 그런 날에는 친구가 있어줘야지. 우리 봄날에 호수공원에 가지 않을래? 나는 버스에서 안 내리겠다는 수미를 굳이 데리고 함께 내렸다. 그렇게 그날 우리는 함께 학교를 무단 결석했다. 가끔은 그럴 때가 있다. 이유 없이 서럽거나 아플 때가. 아마 그날은 혼자 마음 아프지 말라고 우리도 모르는 누군가가 우리를 버스에서 만나도록 이끈 것인지도 모른다. 권투 글러브. 서기가 권투 글러브를 주었다. 말수가 적고 조용했지만 키가 반에서 제일 커서 눈에 띄었던 친구. 친구들과 잡담을 나누는 것보다 책상에 앉아 만화책 보기를 즐기는 서기. 가끔 몇 마디만 대화를 나누던 녀석이 갑자기 줄 게 있다며 옥상으로 부르더니 권투 글러브를 준 것이다. 고맙다, 서가. 근데 권투 글러브는 갑자기 왜? 서기는 얼굴을 붉히며 서양에선 상대에게 장갑을 던지면 결투를 의미하는데 연적이 있는 경우에도 그런 결투가 벌어졌다고 했다. 권투 글러브는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준다는 것이었다. 결투? 무슨 의미야? 라는 말에 서기는 네가 솜이랑 사귄다는 소문이 있어서. 나는 서기의 말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권투 글러브만 만지작거렸다. 그런데 한 쌍인 글러브의 모양이 이상했다.
서가, 너 눈 나쁘냐? 왜 왼쪽 글러브만 2개냐? 왜 왼쪽만 2개지? 그럴 리가 없는데. 당황하는 서기에게 싸우지 말고 친구하라고 아저씨가 왼쪽 글러브만 2개 주셨나 보다 라고 슬쩍 이야기의 주제를 바꾸어 보았는데 서기는 그저 당황하기만 해서 나는 솜이랑 사귀지 않아. 우린 친구야. 그러니까 이 글러브는 주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해 주었다. 서기는 아니, 그럼 그냥 선물로 줄게. 라고 말하고는 불이 나게 달려나갔다. 그날 내 방에는 왼쪽만 2개인 글러브가 걸렸고 며칠 뒤부터 서기와 부쩍 친해지기 시작했다. 결투를 위한 선물이 친구의 선물이 되었던 것이었다. 모기 양식. 엄마가 야근으로 늦는 날 집에 놀러온 서기가 말했다. 너 모기 양식하냐? 이제 겨울인데 모기가 아직도 있네. 피를 얼마나 빨았는지 통통하기까지 하다며 모기 향의 내성이 생긴 내 시력으로는 잡을 수 없던 모기를 신나게 잡으며 웃는다. 녹음 도서 1. 녹음 도서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테이프에 녹음된 텍스트를 듣는 그것은 시각장애인이면 누구나 복지관에 신청해 빌려 들을 수 있다.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었다. 책의 모양은 사라지고 테이프를 들을 때에만 잠깐씩 나타나는 이야기의 세계가 되었다. 모든 책이 읽어주는 사람이 들려주는 옛 이야기처럼 들렸다. 이어폰으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어릴 적 머릿맡에서 듣던 할머니와 엄마의 옛날 옛적 이야기만 같아서 자장가도 아닌 그 이야기들을 듣다가 잠들기도 했다. 잠결에 잠이 만드는 커다란 이야기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녹음 도서 3. 녹음 도서를 듣는 나를 몇 번 보더니 나한테는 비밀로 하고 친구들이 녹음 도서를 만들어 주었다. 소미는 국어, 진솔이는 영어, 연서는 국사, 서기는 사회. 시험 범위에 있는 교과서 내용과 참고서 내용을 읽고 녹음해서 내게 선물했다. 네가 듣는 녹음 도서 중에 교과랑 관련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 딴 것만 공부하지 말고 내신도 잘 공부해봐. 누구의 아이디어냐고 물으니 다 같이 손을 들었다. 녹음하는 거 쉽지 않더라. 라는 소미. 녹음하다 보니 나도 자연히 공부가 되더라. 라는 서기. 최종 편집은 진솔이가 했어. 라는 연서. 내가 녹음한 건 영어라 네가 알아들을지 모르겠다는 진솔. 녹음 도서를 듣는 저녁. 친구들의 목소리가 책으로 와 주었다. 마지막 만찬. 고1 겨울은 매서웠다. 재개발 지역에 살던 소미와 서기는 집이 헐리게 되면서 경기도 위성도시로 이사가야 했다. 아버지가 실직하고 새로 얻은 직장이 지방이라 연서도 전학을 간다고 했다. 진솔이는 뇌수술을 받기 위해 잠시 학교를 떠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우리의 이별을 기념하기 위해 피자집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기로 했다. 치료 때문에 피자를 먹지 못하는 진솔이의 아이디어였기에 모두 그러기로 했다. 피자 한 판을 시켜놓고 한 조각씩 떠 담는데
진솔이가 말했다. 우리 이 피자 조각들처럼 이제 나눠져 흩어지지만 우리가 하나였다는 거, 친구였다는 거 잊지 말자. 나 너희랑 친구여서 너무 행복했어. 우리는 모두 울컥해졌다. 서로 떨어진 곳에서 힘든 일을 겪더라도 우리의 기억이 서로를 지켜줄 거라는 말 건네며 우리는 피자 한 판을 나누어 먹었고 진솔이는 치료식을 꺼내 먹었다. 먹는 모습이 함께 달라서 즐거웠다. 그의 겨울바람은 매섭고 차가웠지만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헤어지며 나눈 포옹은 따뜻하고 포근했다. 엄마가 태어난 날, 우리 엄마 1.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 장애가 있는 두 아들 키우기 힘들다고 고아원에 보내자고 하던 아버지와 격렬하게 싸우던 어머니. 그날 이후 아버지는 몇 주 만에 비디오 가게를 우리 몰래 팔아치우고는 사라졌다. 아버지에게 가게를 매입하면서 사기당했다고 가만 안 두겠다고 집까지 찾아온 남자는 영문을 몰라 하는 나와 어린 동생, 파르르 떨고 있는 엄마 앞에서 하던 말을 멈추고 오히려 되물었다. 아니,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 나보다 더 사정이 딱한 사람들이 있네. 더는 아무 얘기도 못하겠다는 듯 잘 있으라고 말하며 남자는 돌아가고 우리 셋만 덩그러니 남은 반지 앞집 마루에서 엄마는 괜찮아, 우리 살 수 있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우리를 안아주었다. 아마도 그날부터였을 것이다. 우리 엄마가 웬만해서는 어떤 일도 포기하지 않게 된 날이. 내가 아는 엄마가 태어난 날이. 잠수함 우리 집의 항해일지. 현재 위치. 특이한 변화 없음. 심해의 바다는 오늘도 다행히 고요했음. 여기는 밤에 심해를 항해하는 반지하급 소형 잠수함 우리집 호. 소나수는 낡은 2층 침대에서 불침번을 서며 항해일지를 기록하는 중. 물고기들은 은하에서 내려오는 별빛들의 세례를 받으며 물결 속에서 잠자는 중. 우주는 바다를 탐색하며 물고기들의 잠꼬대를 듣는 중. 별들의 소나는 아직도 따뜻함. 바다의 체온은 여전히 차가움. 잠항 중인 잠수함들 다수. 생존이 늘 인사임을 잘 알기에 조용히 침묵함. 우리는 바다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것이 바로 잠수함의 항해법. 오늘도 무책임 함장은 귀함하지 않았음. 몇 년째 귀함하지 않았지만 승조원들은 모두 무사함. 가끔 부채 어뢰를 발사하는 무슨 캐피탈급 핵잠수함을 만나면 격렬한 전투를 벌이기도 함. 그 외에 예상치 못한 해역에서 강력한 수압의 함정 전체가 찌그러질 것 같은 날도 있었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음. 나는 포기를 모르는 잠수함 우리 집의 승조원. 승리의 날에도 침묵의 함성을 지르며 기뻐할 뿐. 가끔 이 깊은 심해의 수심을 벗어나 잔망경을 올리고 싶지만 아직 이 바다의 표면까지 부상하지 못했음. 매일매일 항해일지는 차가운 무한의 바다에서 미래를 향해 쓰임. 현재 위치. 하루, 하루.
이상 항해일지 끝. 신학기 진학 상담. 우리 엄마 2. 어머니가 담임 선생님과 대판 싸우셨다. 새학기 인사를 간 자리에서 담임은 어머니에게 당신 아들은 공부도 못할 뿐더러 눈도 나쁘니 대학은 절대 갈 수 없다고 했단다. 어머니는 그런 담임에게 부족한 아이 잘 가르쳐서 희망을 가지도록 만드는 게 선생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고 하셨단다. 세상에 그런 깡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봉투 하나도 안 가져오고 그런 얘기가 나오냐고 소리치는 담임에게 어머니는 너는 선생도 아니라고 없는 돈에 사가지고 간 주스까지 도로 챙겨들고 상담실을 나갔다고. 담임이 나를 불러 화를 낸다. 너네 집 뭐하는 집안이냐? 고래고래. 너 교문 지날 때 뭐 보니? 고래고래. 누구는 벤츠 캐딜락 타고 등교할 때 너는 걸어서 오잖니? 너가 걔들하고 경쟁해서 대학 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눈도 병신인 주제. 너가 주제를 모르니까 성적이 그따인 거야. 고래고래. 고래고래.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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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 소리들 속에서 엄마의 당당했을 뒷모습을 상상했다. 담임의 고함 속에서 엄마의 모습이 더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분을 못 이기고 씩씩거리는 담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나는 운동장으로 뛰쳐나왔다. 이제부터는 엄마를 위해 내가 싸워야 할 시간만이 남아있다. 선생과 제자. 졸업식 날. 선생과 제자. 졸업식 날. 담임은 졸업장을 나눠주며 한 사람씩 악수를 했다. 졸업 축하한다.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담임. 언제나 그랬듯이 졸업식 날에도 담임은 담임이었다. 내 차례가 왔다. 그가 내 손을 힘주어 잡았다. 어라. 담임이 이상하다. 몇 번을 천천히 흔드는데 말을 잇지 못하는 거다. 왜 눈은 붉히고 그러는지. 졸업 축하한다 대신 담임은 앞으로 세상이 너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지지 말고 지금처럼 당당하게 살아라. 진짜 선생님처럼 말했다. 나는 그의 제자이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살아온 거 부끄럽게 느껴지시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리막 우리 집. 우리 집은 내리막에 있었다. 엄마는 우리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 작고 초라한 연립주택이어도 좋은 집이라고 말하곤 했지만 한겨울 눈이 내리면 대형마트 배달 트럭도 올라오지 않는 곳. 친구들이 가끔, 아주 가끔 집에 놀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너는 겨울에 눈썰 매장 안 가도 되겠다고 학교로 가는 길이 내리막이라서 늦게 일어나도 빨리 갈 수 있겠다고 재미로 하던 말에도 상처받던 날들. 이웃 어른들이 오르막에 있어서 수해는 안 입겠다고 언덕 위에 집이 좋은 집이라고 다독여 주어도 내리막 위에 지은 집만 같던 우리 집. 마음속으로 아무리 강한 척 해보아도 올려다보면 올려다 볼수록 내리막으로만 보이는 집으로 가는 길. 졸업하고 돌아오는 길에 올려다 본 집 앞. 언덕길을 다 올라 집 앞에 서 보니 가파른 내리막에서도 어디로 흘러가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는 집이 다르게 보였다. 나는 낡은 가방을 메고 두꺼운 졸업 앨범을 들고 겨울 바람을 맞으며 집 앞에 섰다.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주고 있는 우리 집. 내리막 우리 집은 집 앞의 내리막을 그러다가 하늘과 있는 곳에 서 있었다.